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자금 계획은요, 항상 미리미리 세우셔야 되고요. 자금은요, 필요할 때 자금을 구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 않을 때 자금이 미리 확보해 놔야 되는 거예요. 자금은 수요가 생겨서 내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자금이 필요하구나. 그때 구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때는 일을 계속 집중을 하고 일을 해야 될 타이밍이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자금을 구하는 것 때문에 갑자기 일의 흐름이 끊어져가지고 자금 구하러 다니면 여러분들 일 아무것도 못해요. 그 다음에 자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든지 그래요. 커뮤니케이션도 그렇고 뭔 딜도 그래요. 아쉬운 쪽이 뭐든지 불리하고 게임에서 져요. 무조건. 자금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뭔가 아쉽고 불리하고 뭔가 급하잖아요. 뭐든지 좋은 조건에서 딜을 성사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은 항상 계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금 여유가 있을 때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알아보지 뭐. 근데 알아봐야 될 타이밍에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계획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는요, 여러분들 그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엄청난 공황 상태가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자금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확보를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기 한참 전에, 아니면 안 필요할 때 미리 확보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금이 정말 간절히 필요할 때 통장에 돈이 들어와서 그냥 들어오자마자 바로 없어져요. 그럼 이게 뭐야라고 그래요. 근데 자금이 안 필요할 때 자금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때 정말 합리적인 선택과 합리적인 판단과 정말 어떻게 이걸 옳게 써야 될까라고 어떤 평정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옳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금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이에요. 뭐야? 얘가 왜 혼수 형태죠? 잠시 팝업이 하나 떴네요. 아니요. 왜 이러지?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자금을 이제 정부 정책 자금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3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3가지 서류 혹은 3가지 요소를 제출해야 되는데,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정부 정책 자금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지불해주는 정부 자금이에요. 정부에서 정책 자금을 지급을 해줄 때는요, 최소 미니멈은요, 보통 2천에서 3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개인적으로 신용으로 여러분들이 3천만 원 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신용으로 3천만 원 빌리기 쉽나요? 그건 불가능해요. 솔직히 말해서 거의. 근데 정부에서 이 정부 정책 자금의 대부분의 특징이요, 무담보입니다. 거의 그냥 신용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요. 신용이란 어떤 신용이냐?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용도 있지만 회사에 대한 신용 부분이 많아요. 그 다음에 어떤 특징,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IT 쪽, 어떤 때는 벤처 쪽. 근데 항상 시대적으로 사랑받는 건 뭐냐면 수출 쪽은 항상 사랑받아요. 수출 기업이 자금 필요하다? 항상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 요소가 항상 정부 자금을 신청할 때는 가장 그냥 기본 사항입니다. 그냥 어디 기관, 코트라든가 무역협회라든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어딘지 갈 때 이 3가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개인 여러분들 신용 등급, 그 다음에 매출 증빙, 저 매출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자는 당연히 사업자라는 거 증빙을 해야 되죠. 저 개인인데요, 저 돈 빌려주세요. 저희는요, 기업을 위해서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왜 기업을 정부에서 지원해 줄까요? 보세요. 기업 하나 잘 살려보세요. 저희 회사만 보세요. 기업 하나 잘 살려보니까 직원들 20몇 명한테 급여를 지급하죠. 또 그러면서 시장 경제 계속 돌리고 있죠. 그 다음에 1년에만 법인세만 원도 얼마입니까? 1년에만 법인세만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내주죠. 법인세만 내면 주민세부터 해서 각종 세금 다 내주죠. 각종 임대료부터 각종 산업을 계속 회전시켜 주잖아요. 회사 하나만 살려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커나갈 조금만 지원해주면요, 여러분들이 몇십 배, 몇백 배 우리나라를 돌려줘요. 회전을 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 정도 돈 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그냥 가지세요도 아니에요. 그냥 저리로 그냥 빌려주는 것 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걸 가지고 낭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도율. 제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100조를 빌려줬다. 근데 부도율이 2%다. 결국엔 뭐냐면요, 100조 빌려줘서 98조는 회수하자면 2조는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우리나라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2조 썼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100조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은행이야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쓰는 게 중요하지만 정부야 뭐 또 돈이야 솔직히 자기네가 찍어낸 건 상관은 없잖아요. 결국엔 그 부도율이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겨우 2조 써가지고 우리나라 국가 경영에 살 수 있다면 이 정도의 돈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뭐 좀 더 어렵게 나오면 승수효과라는 게 있는데 보통 승수효과는 뭐냐면은 이제 그 지급준비율도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관된 얘기인데 예를 들어 100조를 넣으면요. 100조를 넣으면은 이게 시장에 돌아다닐 때는 100조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보통은 10배에서 15배로 돌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막 서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부락이에요. 부락, 마을. 제가 여기 계신 분한테 여기 계신 분한테 제가 땅을 샀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1억을 딱 놨어요. 그럼 이분이 1억 가지고 그냥 땅에다 묻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사시나요? 안 그러잖아. 이분이 옆분한테 아유 저기 김치 막걸리 한 잔 내가 살게. 그래 막걸리도 사고 옆집한테 뭐 이렇게 뭐 과일도 사다 먹고 뭐 소도 한 마리 잡고 뭐 이렇게 하면서 돈이 옆집으로 계속 돌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단위 금액이 들어가면은 전체적으로 이 돈이 회전이 돌아요. 회전이. 그러면 이게 뭐 1억이 여기서 9천만 원 됐다 9천만 원에 또 8천만 원 돌다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이 계속 더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이게 승수효과라고 그래요. 그럼 그게 보통 10배에서 15배로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 정도 비용은 굉장히 돈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격을 본다고 그러면 정부에서는 기업체 자금 지원해 주는군요. 투자예요, 투자. 절대 비용 낭비가 아닙니다. 근데 개인은 승수효과가 약해요. 개인은 어떠죠? 개인한테 자금 지급하면요, 개인은요, 그 기업처럼 돈을 몇 배로 회전시키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쓰는 걸로 끝나거나 아니면 통장에다 비축을 시켜버려요. 개인이 누굴 고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안에 산업재를 사서 또 다시 확대 재생산을 시키지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기업에다 더 장려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이슈 아주 간단하죠? 굉장히 많을 것 같죠? 많을 것 같지만 세 가지밖에 안 되지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사업자 등록증 너무 간단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그냥 사업체가 있어야 된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업자라는 것은 당연히 뭐 범법 사실 없어야 되고요. 뭐 연체 기록 없어야 되고요. 어떤 뭐 그 소송 중인거나 어떤 그런 아주 어떤 불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아주 그 기본적인 거겠죠. 당연히요. 근데 이제 신용등급이나 매출증빙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등급. 여러분들 개인에 대한 신용등급이에요. 예전에는 어떻게 여러분들의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총점을 매깁니다. 총점을 매기는데 여러분들은 보통 그 창업 3년 차 정도는 그냥 창업으로 봅니다. 그냥 신규 기업으로 보는데 거기서는 여러분들 사업체에 대한 점수는 거의 그냥 제로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창업 초기니까 거기에 빵점을 줘버리면 점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래서 창업 초기에는요. 여러분들 그 사업체에 대해서는 점수를 일단 만점으로 두고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용평가 체제는 그 사업 초기에는요. 다른 평가 체제를 매겨요. 그래서 이따가 설명해 드렸지만 3년 미만과 3년 이후는 다른 평가 체계를 매깁니다. 이따 뭐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사업체에 대한 어떤 평가 체제는요. 여러분들 전혀 고려 안 하셔도 돼요. 전혀 고려 안 하셔도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증 되면 이쪽 부분에서 만점입니다. 일단은. 근데 보통 점수를 깎아먹는 부분은 이 두 부분이에요. 일단은 신용등급. 전에는 마이크레딧이랑 크레딧뱅크 두 가지를 가지고 평균을 둘이 값을 가져와 가지고 둘의 낮은 값 혹은 둘의 평균값을 가지고 평가를 매겼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겼었죠. 한 3년 전인가 2년 전에 서로 간의 신용등급이 달라가지고 불합리한 점이 많다. 그 민원이 들어오고 막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그런 거 들어오고 막 그 국정감사에 들어오니까 지금은 현재 크레딧뱅크랑 마이크레딧이 점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편해지긴 했죠. 그런데 기업 평가하는 데서는 이거 점수가 똑같아 버리니까 이거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제3의 대안이 필요하다. 좀 더 뭔가 객관적인 정보를 좀 판단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를 뭔가 얘랑 좀 다른 평가 시스템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를 더 찾아냅니다. 올크레딧이라고. 올크레딧은 은행 연합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올크레딧이랑 지금 현재 마이크레딧 크레딧뱅크는 점수가 똑같습니다. 똑같고 등급도 똑같아요. 등급 체제도요. 여기다 510점, 510점이란 또 6등급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틀립니다. 올크레딧은 은행연합에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은 보통 여기가 뭐 더 높게 나와요.
그래서 현재 그 뭐 정부기관이나 여러분들 뭐 신용평가를 매길 때는 이 두 그룹의 신용 등급의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냥 보통 근데 일반적으로는 올 크레딧이 낮습니다. 보통 한 70% 정도는 올 크레딧이 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 평가 등급 매길 때는 올 크레딧 등급으로 보신다고 보셔도 됩니다. 한 예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회사로 이제 운영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매입하는 것은 현금으로서 안 사고요. 여러분들 개인 신용카드로 많이 사세요.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개인 신용카드가 한도가 200만 원짜리인데 카드 여러 장도 안 써요. 그다음 그냥 하나 가지고 다 쓰고 200만 원짜리 다 쓰고 부족하면 선결제 가지고 또 써요. 그 마이크레딧이나 크레딧뱅크에서는 이걸 가지고 신용평가를 신용 등급을 낮추진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올 크레딧에서는요 신용 등급을 낮춰요. 어떻게 낮추냐? 전체 신용카드 한도에 그 50% 이상을 쓰게 되면요 신용 등급을 2등급을 낮춰요. 그 다음에 25%에서 50%까지 쓸 경우는 1등급을 낮추고 25% 미만 쓸 때는 그냥 원래 등급대로 그냥 유지를 시켜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모르신다면 왜 이러지 그냥 끝나실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요. 만약에 올 크레딧은 낮다. 근데 여러분들 신용카드를 좀 쓰고 있다. 그러면 신용카드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신용카드를 덜 쓰고 체크카드를 쓰시던가 아니면 카드사에서 전화해서 한도 증액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카드 한 장만 아니라 전체 카드의 합의예요. 전체 카드, 그러면 그 카드를 많이 쓴다면 다른 카드를 더 발급받으세요. 대신 카드는 3장 이상, 3장을 초과해서 만드시면 안 돼요. 그것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카드에서 전체 카드 한도의 25% 미만으로 쓰셔야지만 신용카드, 여러분들 신용 등급 하락 요인이 안 생깁니다. 근데 이 마이크레딧이나 크레딧뱅크는 그런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거면 이 내용이고 이것은 이쪽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제가 다 체크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요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도요 여러 가지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정부적 정책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을 할 때는 그 최소 몇 등급 이상은 돼야 되냐면 보통 한 8등급 정도? 8등급에서 7등급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등급 조회를 해봤는데 8등급이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정책자금이요. 근데 한 7등급이다? 7등급은 괜찮습니다. 7등급 됩니다. 100% 됩니다. 7등급, 6등급, 5등급, 4등급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증빙. 매출증빙을 가져갈 때, 매출증빙을 할 때는 저는 이렇게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가 매출증빙을 가져갈 때는 뭘 가져가야 될까요? 재무제표를 뭘 가져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매출증빙을 가져갈 때는요, 그 보통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나오진 않았을 거고요. 가져갈 때는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을 떼가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 과세표준 증명을 떼가면 되는데 그럼 과세표준 증명의 금액이 엄청 많으면 자금이 엄청 많이 나오나요? 여러분들 창업 첫 년도에는 그 3천만 원이 나오든 2천만 원이 나오든 1억이 나오든 그다지 많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1년 올해 첫 년도에 5천만 원이 나왔든 1억이 나왔든 이게 일시적인 거라는 어떤 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왔다 안 나왔다 이 판단 유무 정도로만 이 근거 자료만 쓸 뿐이지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오겠다? 절대 그거는 모르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100m를 뛰는데 순간 시속 한 30km가 나왔다 가지고 한 200m 뛰었을 때도 30km 나올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서로 얘기가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년도 때 순간 그 천년도에 그 겨우 1분기 때 뭐 매출이 5천만 원 나왔다 해서 4분기 때 5 곱하기 4에서 2억이 나오겠다? 그렇게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냥 근거 자료를 볼 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금액이 적게 나왔다 해서 금액이 적게 나온다? 많이 나왔다 많이 나온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냥 매출액이 나왔구나.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걸 판단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이 3만 원 나왔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보통은 할 때는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만 나오게 된다면 보통 정책자금 신청하는 데는 보통 창업자금이죠. 창업자금 신청하는 데는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을 또 이제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개인 사업자는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부가세를 신고하죠? 6개월마다 한 번씩 하죠.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부가세를 언제 신고하죠? 7월 25일까지 신고하죠.
그러면 그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서를 홈택스에서 몇 월 정도에 출력할 수 있을까요? 8월? 거의 15일에서 한 20일경에 출력할 수 있죠? 그러면 그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그거 출력해주면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언제,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창업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정부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게 그럼 8월 한 20일 경 이후에나 신청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나 자금 여유 있어. 그럼 8월 20일 날 하셔도 돼요. 근데 조금 급해. 원래 개인 사업자는 편의상 6개월마다 할 수 있는데 조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마다. 그러니까 3월 달까지를 해가지고 4월 25일 날까지 신고해서 5월 달에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서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빠른 거. 이거보다 좀 더 빠른 거 있어요. 좀 더 빠른 거. 좀 더 빠른 것은 3월 31일까지 딱 신고하고 4월 1일 날 그 자료를 세무사한테 바로 전달해 주고요. 그럼 세무사가 이거 전산 자료도 입력을 하겠죠. 전산시에도 입력을 하겠죠. 그럼 4월 하루 입력하는데 며칠이나 걸릴까요? 여러분들 정도라면 창업반이라면 하루 정도 걸리겠죠. 4월 2일이면요. 세무사 도장에 찍힌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세청에서 출력한 과세표준 증명이랑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그거 제출해도 정부세는 동일한 서류로 봐요. 그래서 그걸 제출하면 언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4월 2일 날 정부기관에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이제 중간 단계로 빠른 거예요. 더 빨리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더 빨리. 그 창업반 중에서 12월 10일 날 창업반 교육을 시작했었는데 2월 셋째 주에 자금 받으신 분도 계셨어요. 사업자 등록증을 12월 달에 하셔가지고 2월 20일 정도에 자금 받으신 분 계셨어요. 2분인가 3분 계셨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부가가치세법에는 이렇게 있죠. 수출기업에 한해서는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1월 1일부터 1월 31일 것을 2월 1일 날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2월 1일 날요.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가지고 당연히 수출실적 증명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래서 1월 달 거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 수출실적 증명 두 장을 가지고 신보에다 자금 신청해가지고 2월 달에 받으신 분도 계셨어요. 그렇게도 속성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안 된다 그럼 영원히 안 되지만은 된다면 된다예요. 역시나 규정적으로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출 증명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모든 자금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여러분들은요, 특 A 클래스입니다. 뭐냐면요, 수출기업이에요. 수출기업 중에서도 그냥 수출기업이 아니라 수출 우대 기업입니다. 매출액에서 50%라는 기업은요, 수출 우대 기업을 해가지고 그 패스트 트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이 15일 걸린다면 수출기업 같은 경우는 8일, 7일, 그러니까 속성으로 우선 처리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한도를 사정할 때는요, 우선적으로 올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매출은요, 100%가 수출이에요. 여러분들은 현재. 업종이 원래 수출이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게 될 때는요,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만 제출할 게 아니라 뭐도 제출해야 된다? 수출 실적 증명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아주 퍼펙트해요. 아주 러블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때 신용등급 관리만 잘 해놓으시고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이나 수출 실적 증명어만 잘 제출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첫 스타트는 잘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자금이랑 관련된 기관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필요 없는 기관, 영예가 없는 기관, 영예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예가 없는 기관 다 골라드릴게요. 뭐 대충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은요 다 지자체가 앞에 껴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인천신용보증재단, 광주신용보증재단, 뭐 대구신용보증재단, 뭐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은 앞에 붙은 도시명만 들어봐도요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셔도 시에서 운영하는 산하기관들 있죠. 서울시 창업센터, 서울시 소상공인센터에서 뭐 자금 진행한다. 그럼 그 자금이 다 서울신용보증재단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서울시 뭐 각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재단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무역협회. 무역협회에서도 자금이 나와요. 무역협회에서도요. 무역협회가 어디 있죠, 우리? 양재동에 있나요? 삼성동에 있나요? 무역협회가 양재동에 있나요? 삼성동에 있나요? 삼성동에 있죠. 무역협회랑 키타랑 코트라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양재동에 있는 건 뭐죠? 코트라. 여기 삼성동에 있는 건요? 무역협회죠. 우리가 생각하는 코트라가 훨씬 큰 것 같죠? 아니요. 무역협회가 훨씬 커요. 훨씬 자금도 훨씬 많고 그 코엑스부터 다 무역협회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역할이 서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 해외에서 활동은 코트라, 국내에서 수출기업 지원은 무역협회가 맡아라 이런 쪽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장관들이 이제 그 거쳐가는 자리는 이제 그 무역협회장. 이죠. 보통 그래서 뭐 대통령 뭐 표창 같은 거 다 코엑스에서 하잖아요. 그다음에 무역협회한테 정부에서 자금도 엄청 많이 지원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 또 이거 뭐죠? 뭐라고 써있죠? 한국무역보험공사. 이게 지금 명칭이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한국수출입공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바뀌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바뀌었고요. 또 신용보증기금도 있고요. 그다음 중진공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에서 자금 지원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는데 중소기업청에서는요 자금을 직접 진행하진 않고요. 중소기업청에서 나오는 자금을 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나눠줘요.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자금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심사하고 집행하고 회수하고 뭐 그런 이제 사후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는 뭐 시중은행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제 뭐 지인, 뭐 형, 누나, 아버지, 뭐 형, 뭐 사촌 형님, 뭐 이모님, 고모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러나 우리 지인은요 정말 회사가 망한 안에 있더라도 절대 지인한테는 손 벌리는 게 아니에요. 지인은 여러분들 가족은요 정말 지치고 쓰러질 때 마지막으로 기대를 안식처입니다. 심리적으로 지칠 때요. 은행이나 신부한테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지친 데서 안아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인한테 심리적으로 지칠 때 안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지인한테는 손 벌리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 둘씩 이제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접근하기 앞서서 먼저 좀 용어나 어떤 개념 정리부터 좀 해드릴게요. 이런 그 정책자금 집행하는 데는요, 그 형식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그 기관 명의로 여러분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는 방식이 있고, 우리가 돈을 입금은 못 시켜주겠고요. 내가 종이 한 장 때 발급해 드릴게요. 종이 한 장 발급해 드릴 때는 이게 뭐냐면요. 그냥 보증서예요. 그냥 수표예요, 수표. 이 수표 가지고요. 은행 가서 바꿔서 그냥 돈을 바꿔서 드시면 돼요. 엿바꿔 먹으시면 돼요. 대신 이제 그 보증서는 뭐라 해야 되냐면, 이 보증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딱 1년 동안 얘가 만약에 떼먹고 도망가면 내가 이거 다 변상해 줄게. 근데 100%는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들 창업을 할 경우는 보통 100%가 많습니다. 100%가 많고요. 100%가 아닌 경우는 보통 심할 경우, 낮을 경우는 80%. 뭐 180%에서 100%. 근데 그렇지만 은행에서는요. 80%든지 90%든지 100%든지 별로 관심 없어요. 왜냐면 보통 여러분들 이자를 뭐 4%에서 5% 정도 받잖아요. 그럼 벌써 이자 벌써 회수하고, 그럼 5천짜리 하나 하더라도 그럼 자신들이 15% 정도 리스크를 떠안지만은 5천만 원은 15% 해봤자 겨우 6, 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겨우 6, 700만 원 이 대출 못 해주겠습니까? 해주겠죠. 왜냐면 자신의 5%, 4%도 수익을 거두는데. 또 그 다음에 이게 보증서 문제가 아니라 이거 보증서를 못 갚게 되면 이 회사가 망하는데, 이 대표로서는 회사라는 담보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은행에서는 80% 보증서 별로 그렇게 고민 안 합니다. 그냥 마음껏 빌려줘요. 마음껏. 그래서 또 여러분들한테 80% 보증서 나가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거의 90% 아니면 1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은행에서 형식적으로 여러분들 그래도 신용평가를 한번 해볼 겁니다 하는데 완전 형식적이에요. 이 보증서 자체가 이미 개런티된 그냥 백지수표입니다. 백지수표. 그래서 현금 지원이 좋을까요? 보증서가 발행된 게 좋을까요? 왜요? 현금 지원이 더 편하지 않나요? 참고로 현금으로 입금시켜주는 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무역협회 등이 있습니다. 보증서 발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무역보험공사 같은 데가 있어요. 이게
저도 예전에는 현금 입금해주는 데가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현금 지원 같은 경우는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안 껴요. 말 그대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다. 그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나를 그냥 입금시켜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리스크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나와의 그냥 관계로 끝나는 거예요. 중간에 나를 심사를 한다거나 그런 관계에 어떤 리스크, 어떤 담보 그런 것도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중소기업진흥공단 말 그대로 중소기업을 진흥하는 집단이래요. 해야 되는데 얘네가 이런 현금을 나가니까 내 돈 떼이면 어떻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 회사를 커질 수 있게 우리가 지원해야 돼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돈 떼먹으면 어떡해. 우리 통장에서 돈 나가는 건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통장에서 잔고 나가는 게 보이니까. 그런데 이 보증서 발행하는 기관들,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무역보험사는요, 자기네 통장에서 잔고 나가는 거 없어요. 그냥 종이가 나가는 거예요. 종이가 나가고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0조짜리 종이가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뭐만 되죠? 연간 뭐 2% 부도를 한다. 그 2조에 대해서만 비용이 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통장 얼마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작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도율이 2%다? 그럼 뭐 조금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2조 5천억 정도만 통장에만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어떤 자금을 지폐할 때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승인율도 낮을 뿐더러 어떤 절차가 복잡해요. 그렇지만 이제 보증서 발행하는 기관 같은 경우는 좀 심사가 간단하고 시원시원해요. 그 다음에 이런 보증서 발행하는 기관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어떤 심사 시스템이 어떤 견고하고 전산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가 잘 되어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는 전산화가 안 되어 있고 사람의 어떤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어떤 비합리적이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합리적 전산 시스템이라는 얘기는 넣으면요 그냥 객관적이라는 얘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쪽은 예상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기관에서 어떤 게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증서 훨씬 나아요. 훨씬. 또 이쪽에서도 훨씬 편하죠. 왜냐면 이걸 보증서 주면 은행에서 또 여러분들 또 심사를 또 합니다. 가족 약식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서로 간의 위험이 은행에서도 떠안고 나도 떠안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떠안고 서로 3장서로 떠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를 또 뭐 이렇게 연체가 됐다. 그 은행에서 뭔지 알아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서로 회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각 기관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프로세스가 보통 보증서 발행 기관이 일이 수월합니다. 수월하고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훨씬 적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무역협회나 중소기업진흥공단보다는 신용보증기금이나 무역보험공사가 여러분들이 훨씬 일하기가 편하고 간편하고 합리적이고 스트레스도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담당자들 또한 어떤 여러분들이 뭐 밥 사고 그래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냥 합리적이고 그냥 뭐랄까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그리고서 항상 이런 거 한번 보증서가 한번 나오고 하면 꼭 그 뭐랄까 그 평가 그 뭐랄까 고객 평가 전화가 와요. 몇 점부터 몇 점까지 주시겠냐. 그것도 점수 매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꼭 이 지점에서 전화 오죠. 꼭 저희 지점 꼭 만점 부탁드리겠다고. 왜냐면 이게 그 각 지점별로 그 점수를 가지고 다시 그 다음 년도 예산을 매기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전국 지점끼리 1등과 꼴찌가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끝나요. 다 99점 뭐뭐뭐로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한 기업이 빵점을 줘버리는 순간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때도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하고 어디 실사를 나왔다 하더라도 정말 어떤 무리한 욕을 한다거나 이 민원인한테 어떤 부담이 주는 행동이 절대 안 합니다. 아니면 뭐 대표님이 여자분이다. 근데 그 사업체가 집이다. 실사 오신 분이 여자분이 와요. 반드시요. 남자분이 와서 그 민원인한테 부담이 줄까 봐서요.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배려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심사 1차 통과가 됐다. 1차 통과가 됐다는 얘기는 자금이 무조건 나간다는 얘기예요. 한도는 이제 2차 때는 한도가 책정이 되고 1차가 통과됐다는 얘기는 이 부분은 무조건 자금 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자금을 올려주려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나가게 할까요? 어떻게든 자금 올려주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일단은 나간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 좀 대우받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보통 이런 자금을 집행하는 기관들 하면은 좀 뭐 이렇게 권위의식 갖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요, 참 이런 신용보증기금, 정말 저는 이렇게 깨끗한 기관 처음 봤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 개인적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어떤 개인적인 친인척 관계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정말 강추해요. 이 인간들이 가장 무식해요.
없으시죠? 인간들 가장 무식하고 가장 청렴하고 얼렁뚱땅. 무식하지도 않는데 얼렁뚱땅이에요. 얼렁뚱땅. 그래서 조금 낮고 여기가 가장 청렴하고 결백하고 저기 로테이션 잘 돼요. 발령 계속 수시로 돌려가지고 항상 FM대로. 아주 좋은 조직이에요. 그 다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만기가 연장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거 정말 꼼꼼히 보셔야 돼요. 내가 자금이 정말 지금 필요하다. 필요해가지고요. A라는 선택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근데 만기 연장이 가능해요. 근데 B라는 선택은 내일 나와요. 근데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요. 급하니까 지금 이거라도 하지 뭐.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만기가 연장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요.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자금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 같은 비즈니스는요. 보통 자금을 시설 자금이라든가 이렇게 내부 시설 자금 같은 데 쓰지는 않아요. 보통 어떤 자금? 유동 자금이에요. 상품 매입 자금. 말 그대로 자금이 계속 그냥 도는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폐업을 하면 바로 자금이 다 회수가 되는 자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은 언제든 현금성이 되는 자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현금화를 시키는 순간요. 회사가 그만큼 매출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뿌려놨다가 다시 회수하는 순간요. 매출이 급감하고 회사가 삐걱거릴 수가 있어요. 바로. 근데 이게 오프라인처럼 이렇게 뿌려놨다가 빠지고 그게 되나요? 판매량을 줄여야 되는데요.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그게 안 되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이베이 셀링을 한번 보면은 어떤 시스템만 잘 맞을 경우에는 마진율보다요. 보통 한 3년 초, 1년 차, 2년 차, 3년 차 때를 보면은 마진율보다 성장률이 더 빨라요. 지금 한번 여쭤볼게요. 마진율이 성장률보다 높다. 그럼 자금 경색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마진율이, 그러니까 수익률이 성장률보다 높아요. 그럼 자금 경색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그런데 반대로요. 성장률이 마진율보다 훨씬 높아요. 너무 빨리 오르는 거예요, 매출액이. 그럼 자금 경색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그래서 생기는 도산이 무슨 도산이에요? 흑자 도산이라는 거예요. 수익이 잘 생겨요. 정말 잘 나가는데 도산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답답할 때가 그거예요. 수익도 나고 시장성도 너무 있고 너무 잘 팔리는데 망하는 거예요. 정말 환장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좋은 상황이에요. 모든 상황이 좋은 상황인데 망하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서 망한다면 이해나 해요. 그건 괜찮아요. 상황이 좋은데 망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대요. 그건 뭐죠? 지금 있는 거 다 회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금을. 정말 그거 환장한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또 어떡하죠? 만기를 그럼 합니다. 그럼 다시 다른 데서 대출을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출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금융거래 확인서라는 걸 떼야 돼요. 현재 시점에서 너 대출 받은 거 다 가져오라고 그래요. 전산조회에 다 나옵니다. 너 은행, 국민은행, 어디 은행 다 줘. 근데 보세요. 제가 오늘 여기서 상환을 해요. 그럼 제 금융거래 확인서 상에서 제 대출 금액이 없어지는데 최소 3일에서 일주일이 걸려요. 전 그 자금을 받는데 전 지금이 필요해요. 근데 그 갭이 최소 일주일에서 열일 이상 갭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자금을 한 2억 정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근데 2억이란 돈이 회수하는 데만 며칠이 걸릴 것 같아서 회수하는 데 한 3일이면 다 회수하나요? 2억이란 돈이? 2억이라는 돈은요,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한 달에서 2달 정도 계획 세워서 회수해야 돼요. 한 달에서 2달 정도 계획해서 회수해야 되죠? 그 2억이라는 돈이 공백이 생기는데 일주일이 생기죠? 그 다음에 그 2억이라는 돈이 다시 깔리는데 한 2달은 걸릴 거예요. 그러면 약 한 4개월에서 5개월이라는 시간이요, 공백이 확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회사가 1년에 12달 중에서 5개월이요, 한 방 타격 받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락갔다 이렇게 올라가면 좋죠? 어떤 경우 생기죠? 한번 내려갔다가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 같죠? 근데 여러분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정말로. 대표는요,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만요, 재무도 잘 알아야 돼요. 인간성도 좋아야 돼요. 심리적인 부분도 잘해야 돼요.
모든 걸 다 잘해야 돼요. IT도 잘해야 돼요. 컴퓨터도 잘 고쳐야 돼요. 형광등도 잘 바꿔야 돼요. 청소도 잘해야 돼요. 인터넷도 잘 알아야 돼요. 공인 IP도 이해해야 돼요. 환장하겠어요, 정말. 그래서 만기 연장 가능이랑 불가능이 있는데 무역협회 자금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건요 어떤 경우에도요. 반대로 했습니다. 이거 반대로 보세요. 이거 사진 찍으시면 안 되겠네요. 잠시만요. 이거 사진 찍으실 수도 있으니까 잠시만요. 제가 바꿔드릴게요. 됐죠? 그래서 지금 만기연기 불가능은요 무역협회 자금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이런 조건에서 보면요 최악의 자금이에요. 이건 쓰면 안 돼요. 정말로. 그 다음에 만기 연장 가능은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봉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만기 연장 됩니다. 이건 좋아요. 이런 측면에서. 그럼 또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될 게 이제 그 만기가 연장되는 것도 그 연장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연장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깊게 들어가서 신기하죠? 뭐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 되나? 고민하셔야 돼요. 대표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은요. 개인 이거 여러분들 100만 원, 300만 원짜리 신용대출 갚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요. 여러분들 이제 첫 스타트 창업대출 받으면 첫 스타트가 최소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큰 거 같죠? 저도요, 처음에요. 그 신보에서 처음으로 1년 정도 사업을 하다가 처음에 2천만 원 받았어요. 그때는 제가 느낌으로는 더 줄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쪽 담당자가 더 안 필요하세요? 얘기하는데 너무 흔히들 말하면 무서워가지고 아니요, 안 필요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왜냐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깎을까 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지금 같았으면요 더 안 필요해서 한 2억 필요한데 그 정도 해주실 수 없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랑 더 뻔뻔스럽게. 지금은 뭐 서로 알아야지. 생리 알아가지고 원래 5천밖에 안 된다 그러면 한 5억 필요해요. 진짜로요. 막 그럼 얼굴 철판 까고 얘기할 거야. 진짜. 여러분들 나중에 심사 가시면요 얼마 필요하세요? 그러면요 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상황 보면 한 5천 정도 나온다 느낌 온다고 그러면요 거기 가서는요 최소한 4배수는 부르셔야 돼요. 그럼 그쪽에서는 5천만 원 해주면서도 굉장히 미안해해요. 5천밖에 못 해드리고 내년에 되면 많이 해드릴게요. 서로 아름답잖아요. 서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여서 좋고 그쪽에서는 미안해하고 그래서 내년에 또 더 도와드릴게요. 뭐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약속도 받아내고. 근데 이제 그 다음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음 과정이 연장이 되긴 되는데 연장이 되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억짜리다? 2억 너무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끼시죠? 비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인 해보겠습니다. 5천이라고 해보겠습니다. 5천이래요. 연장이 된대요. 연장 되는 줄 알고 그냥 마음 편하게 있었어요. 근데 당일날 됐더니 전화가 왔어요, 은행에서요. 빨리 5천만 원 입금시키세요. 근데 무슨 소리세요? 연장 된다면서요. 일단은요, 입금시키시고요. 서류 제출하고 싶으세요. 한 서류 작업하는데 일주일 걸리니까 일주일 뒤에 입금될 거예요. 무슨 미친 소리세요?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가 그럼 5천만 원 회수하는데 그러면 한 2, 3주 걸리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루 연체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참고로 얘기하면요. 기업 연체는요. 7일까지는 기록이 안 남습니다. 7일 이상이 되면 여러분들 기록이 남아요. 그때 되면 나중에 저 금액이 연장이 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연장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있던 돈 다 갚고 나서 다시 연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며칠 뒤에. 짧게는 당일날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길게는 일주일 뒤에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요. 뭐 돈 안 입금 안 시켜줘도 돼요. 그냥 서류만 제출하세요. 그냥 바로 그날 리뉴얼 돼요. 그냥 날짜가 리셋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 성격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선상화는 무조건 후연장은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이에요. 제가 보면 정말 무식한 인간들이에요. 기업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애들이에요. 참고로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런
자금에 대한 시스템 구조가 현재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기업을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없고요. 그 다음에 기업 실사를 나올 때 자체 인력이 없어가지고 외부에 있는 업체랑 제휴가, 외부에 있는 그 컨설팅 업체 같은데 저희서 그 외부에 있는 컨설턴트를 데리고와서 그 외부에 있는 컨설턴트가 평가를 해서 평가 보고서를 보고 심사를 해서 자금을 집행해요. 그러니까 아직 그 경험이 좀 미숙한 상황이죠. 신보 같은 경우는 자체 평가 시스템에서 박사학위 논문부터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신보는 이제 그런 기업 평가 시스템은 노하우는 한 40년, 50년 됐습니다. 해외에 있는 어떤 기업 그런 관련 기관들의 어떤 업무 제휴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상 규모도 거의 10대 1이에요. 이쪽은 뭐, 신보 같은 10이라면 이쪽은 1밖에 안 돼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자금을 집행한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그걸 몰라요. 기업한테 빌려줬던 돈을 연장을 해준다 하더라도 빌려줬던 돈을 이틀만이라도 입금했다 다시 돌려준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기업한테 아킬레스건이 된다는 사실을 말 그대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는 인간들이 이해를 못해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서류만 제출하면 바로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거는 두 군데예요. 신용보증기금이랑 그 한국무역보험공사. 그래서 오늘 그 프레젠테이션 내용들이 결국엔 이 내용들의 교집합은 뭐냐면요. 무역보험공사랑 신용보증기금입니다. 그래서 저 두 개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핵심이고요.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더 플러스 되는 것에 따라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그 다음에 아까 무역협회라든가 그것을 자금을 더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각각의 자금을 썼다 해서 나머지 이 기관들의 자금을 못 쓰는 게 아니라 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각의 성격을 잘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정한 타이밍에 적정하게 적당하게 잘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현명한 거예요. 네, 이제 본 게임 이제 좀 들어가 볼게요. 벌써부터 어렵죠? 벌써부터.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하나도 얘기가 안 나왔어요. 지금 현재. 논할 가치가 없어서 그래요. 그냥 아예. 서울신용보증재단한테는 미안한 얘기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논할 가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핵심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위주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이에요. 소상공인은 뭐냐면 중소기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용보증기금이랑 신용보증재단은 약간 업무 영역이 겹쳐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이랑 그 소상공인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면 어떤 피자 가게, 치킨집, 슈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한 5인 미만, 10인 미만의 그 장사하시는 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 위주로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규모가 뭐 여기 홈페이지는 뭐 10억도 될 수 있고 5억도 될 수 있게 돼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1억 이상은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금 규모가 보통 신보의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00분의 1밖에 안 되고 신보는 항상 연중 사시사철 계속 자금이 돌아요. 그래서 11월 30일에 가도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뭐 항상 그 시즌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뭐 이번에 그 서울시에서 설 특별 자금을 해가지고 이번 뭐 한 3,500억 풉니다. 뭐 이런 언론에서 그게 다 여기서 푸는 거예요. 그럼 그때 되면 뭐냐면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 한시적으로 일주일 동안 딱 푸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가서 받는 거예요. 뭐 보통 풀 때는 설, 추석 1년에 2번은 기본적으로 풀고 플러스 한 2-3번 정도. 그 1년에 맥시멈으로 3-4번. 근데 나머지 건들 같은 경우도 그다지 많이 그 활용도가 이렇게 그다지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저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회사가 아무리 커져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금을 처음에 받으셨습니다. 3천만 원이든지 뭐 받아서 5천만 원 받았다. 여러분들 매출액이 한 50억 정도 되셨어요. 그러면 매출액 커지는 대로 당연히 자금이 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이쪽에서 자금을 아무리 요청해줘야 더 증액 안 시켜줘요. 그냥 끝이에요. 아무리 많이 시켜줘도 한 6천, 7천 이상은 안 시켜줘요. 왜냐면 이쪽은 자금 여력이 없어요. 이 신용보증재단은 한 사람한테 5억, 10억 해주는 것보다 왜 자금 여력도 없을 뿐더러 소상공인 지원이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5억 해주는 것보다는 10명한테 5천만 원씩 해주는 게 원래 그 설립 취지랑 맞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맞아요. 또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이랑 재단에 또 그 약간 룰이 하나 있습니다.
세 가지 룰인 이 룰이 하는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이 세 가지는요 서로 정보를 교류해요. 그래서 세 기관이 한 곳이라도 자금을 이용하고 있으면 평생 거기만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스타트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첫 자금을 받으시면요 그 자금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다른 자금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급한 대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금을 먼저 첫 자금을 받았다. 나중에 회사가 이제 커지니까 이제 신용보증기금을 움직여야 됐다. 가셔도 됩니다. 뭐가 문제죠? 여기 자금 상환해야 돼요. 상환하고서 가야 되는데 업력이 3년차 4년차 됐는데 신보에 가서요 다시 걸음마 기업처럼 평가받아야 돼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얘기하거든요. 첫 단추부터 신용보증금에서 끼우시면 편하시니까 무조건 신보로 가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시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창업반에서 이런 얘기를 잘 하고 신보를 이제 보내드려요. 가세요. 그럼 이제 가서 이제 한 10분 중에서 한 6분은 잘 상담하고 오시는데 3분에서 4분 정도는 선생님 갔더니요 안 된대요. 그냥 재단으로 가래요. 재단에서 자금 잘 나오고요. 재단에서 뭐 다 된다고 하네요. 재단으로 가라고 하는데요. 뭐 제가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지. 제가 재단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죽어도 기금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쪽에서 재단도 좋다고 하던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쪽을 이용하나 다 됩니다. 근데 신용보증기금에서 딱 봐가지고 이분들이 사업적인 마인드 없고 대충 하다 이렇게 대충 장사하신 분 같으면요. 귀찮아요. 솔직히. 대충 해서 사업적인 마인드도 없고 그냥 장사하신 분 같은데 기금에서 관리하기 싫거든요. 왜냐면 기금에서 한번 관리하면요. 여러분들 장부가 이만한 서류 처리 하나 만들어져요. 이건요. 계속 족보처럼 그쪽에서 관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뭐 하실 거예요? 온라인에서 물건 한번 팔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뭐 이쪽에 경험이 있어요? 몰라요. 그냥 한번 배울까 생각 중이에요. 뭐 이쪽 비전은요? 해봐야지 알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면 그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냥 재단 가세요. 이제 좋게 말해요. 재단 가면요 자금도 잘 나오고요.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금 잘 나오긴 개뿔이 잘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꿔서 얘기하면요. 당신 그냥 장사하시는 분 같아요. 그냥 여기 거래하지 마세요예요. 그냥. 그건요. 어떻게 사업할 거고요. 진짜 저 내년에는요. 회사 엄청 많이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의지, 저 진짜 회사 열심히 키울 거니까 확실하게 지원해 주세요. 얼마 필요하신데요? 한 2억만 해주세요. 웃어요. 네, 2억 그래도 해주세요. 진짜 안 돼요. 그럼 끝까지 2억 해요. 안 돼요. 5천밖에 안 돼요. 알아서 그 5천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뭘 알고 싶어 하냐면 이 사람이 진짜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냐, 진짜 승부수를 띄고 싶어 하느냐 아니냐,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20몇 살짜리 어떤 창업하신 분들은 갈 때 사업자 등록증부터 해서 자기의 사업 포부라든가 그 다음에 갈 때 수출 면적을 다 출력해서 가져간 거예요. 나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 그 다음에 자기 소개할 수 있는 거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쫙 깔아준 거야. 나 이렇게 회사 키울 수 있으니까 나 무조건 지원해 주세요. 이 담당자가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되셨는데도 이 자식 봐라. 장난 아니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이 40몇 되셨는데 그렇게 흔히 말하면 그 거절 빠꾸 당하셔가지고 재단으로 가시러 그런 대우 받으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신보로 가시고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얼마 필요하세요? 1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냥 얘기하세요. 얼마 해주실 수 있는데요? 소심하게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분들 통장에 있는 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촌한테 돈 빌리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국가에 공헌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수출하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만난 게 대박이야. 이런 자신감으로 만나라는 얘기. 얼마 필요하세요? 2억이요. 안 돼요. 또 웃는다고. 제가 날 비웃었어. 괜히 또 소심해져가지고 거기서 주눅 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당당하게 나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신용보증재단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요. 절대로. 첫 단추 그렇게 끼우시면 안 돼요. 기술보증기금은 보통 이제 그 벤처라든가 제조업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은 여러분들하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혹시나 거기서 또 그 담당자가 너무 이렇게 고압적으로 나간다. 너무 무섭다고 해가지고 또 거기서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신용부재인데 한번 가볼게요. 또 혼자 저렇게 주눅 들어서 또 돌아오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합니다. 소상공인. 그 다음에 한도가 비교적 적고요. 사업성보다는요. 그 사업성 관심 없어요. 생각보다요. 담보성을 봐요. 부동산 있으세요? 그다음 뭐 있으세요? 뭐 있으세요? 뭐 현금 담보는 얼마 되세요? 현금 담보 있으면 뭐로 이런 정부 자금 받으러 와요? 부동산 있으면 내가 부동산 대출을 받지 뭐하러 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요. 뭐 5천만 원까지 되는데 그 이상은 담보 있으셔야 돼요. 담보도 없는 어떻게 해요? 부동산이 있으세요? 이상한 사람들이요. 연중 한시적으로 매년 매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연중 한시적으로 운영해요. 그래서 그 타이밍 잡는 게 웃겨요. 제가 지금 자금이 필요한데 6개월 뒤에 오래요. 그 얘기는 나도 하겠다. 그거 안 되죠. 그래서 현실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한테는요 전혀 안 맞아요. 솔직히요. 이제 무역협회도 웃긴 자금입니다. 제가 이걸 이용했었어요. 웃겼었어요 그때. 무역협회도 자금 운영합니다. 지금 여기 무역협회 보시면요. 무역기금 용지 안내. 한국무역협회가 수출 중소업체와 수출 자금을 뭐 이렇게 쭉쭉 조성한 자료. 이거 저기 자료 다 배포해 드릴 테니까요. 안 보이셔도 그냥 이해하시고요. 뭐 용자금리 연 4%, 용자기간 3년. 이건 어떻게 되냐면요. 3년 되면 무조건 갚아야 돼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요. 3년 뒤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도는 어떻게 매겨지냐면은 수출 실적의 절반까지 해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출 실적이 뭐 10억이다. 그럼 5억까지 해줘요. 거기까지 쉬운 얘기 같죠? 안 쉬운 얘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순서가 딱 이렇습니다. 여기에다가 먼저 이렇게 수출 실적을 보냅니다. 제 수출 실적이 10억이고요. 저 5억 신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심사가 옵니다. 심사가 오면 누가 오냐면, 어디 뭐 그 지부장이란 분이 이렇게 껄렁껄렁하게 한 번 오셔가지고, 나 바쁘니까 커피 한 잔이나 주세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가세요. 그냥 사인 한 잔만 하세요. 그러고 그냥 가세요. 제가 왔다 갔다고만 기록만 해놓으세요. 다 된 건가요? 예, 뭐 그냥 뭐 별일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그리고 된 거래요. 그 다음까지 어떻게 된 거죠? 추천서 날라올 거고요. 그럼 이거 자금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이건 추천서고요. 이 자금 나오는 건요. 따로 보증서를 받아오시거나 아니면 담보를 거셔야 돼요. 그럼 이거 추천서 뭐죠? 이거 추천서 받으면요. 이자가요 4%예요. 그냥 보증서 발급받아도요 4점 몇 %. 요즘 기준금리 오늘 또 내려갔어요. 이거 안 받아도요 금리 낮아요. 옛날 금리 높을 때 이거 매력적이죠. 금리가 8%대, 7%대 매력적이죠. 근데 금리 요즘 4점 몇 %대예요. 이거 받아보자 하면 효용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갚아야 돼요. 무조건. 3년짜리다. 그럼 3년짜리 어떻게 갚아야 되냐? 3년 뒤에 전액 상환이 아니라 2년까지 쓰고 나머지 그 3년째에 3개월마다 25%씩 갚아야 돼요. 그럼 3개월마다 1억 2,500씩 갚아야 돼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건 전혀 필요 없는 돈이에요. 이것도 직접 입금이 돼요. 직접 입금이 은행 통해서 입금이 되긴 하는데 전혀 기업 입장에서는 전혀 효용이 없어요. 효용이. 아니 내가 담보를 걸든가 보증서를 끊을 거라고 하면 그 보증서 가지고 만기 연장해서 계속 쓰지. 그 보증서 어디서 끊냐? 저기 무역보험사나 신용보증기관 가서 끊어오세요. 그냥 무역보험사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끊으면 만기 연장 계속 자동으로 계속 되잖아요. 서류만 제출하면 이 추천서 끊으면 3년으로 갑자기 제한이 걸려버려요. 이 짓을 뭘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 미친 짓을 했어요. 제가 그래 그때 순간 자금 경색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정말 신용불량 걸릴 뻔했어요. 정말. 이 자금 스케줄에 대해서 전혀 제가 예측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정말 그 순간 정말 큰일 날 뻔했었어요. 그때. 당연히 잘 해결했죠. 그때. 근데 제가 정말 이 자금 계획이 대표로서 정말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구나. 정말 계획을 최소 몇 개월이 아니라 1년, 2년 계획은 최소 세워야 되는 게 대표로서의 정말 의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런 이슈였었어요. 이게 지금 3년이죠? 이게 3년이 된 게 작년이었었어요. 제가 이용했을 때는 2년이었어요. 딱 12개월 쓰자마자, 전 그때 1억 썼었죠? 12개월 쓰자마자부터 2,500만 원씩 갚아야 돼요. 이거 뭐로 그럼 씁니까? 안 쓰고 말죠? 그 자금도 다 뿌려져 있던 거 다 회수해야 되는데.
2,500만 원 뿌려진 거 회수만 하면 또 다시 또 더 회수해야 돼요. 또 상환해야 되니까. 근데 또 문제는 뭐죠? 저희 그 회사 부채는요, 1억 전액이 다 부채로 잡혀 있어요. 마지막 해에는 7,500만 원 마지막 분기에는 7,500만 원 갖고 2,500만 원 남았잖아요. 그런데도 7,500만 원 상환된 거는 기록이 안 나와요. 아직 그냥 1억이 부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건 불합리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외표 자금의 이 성격을 좀 알고 계세요. 이것까지 알면서도 활용해야 되겠다? 그럼 쓰세요. 근데 이게 어떤 타이밍 입장에서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고려하시면서 이것을 사용해도 될 만한 타이밍이 있어요. 제가 지금 떠올리지는 않는데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그럴 때는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접수일인데 무역협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 접수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접수일도 이게 신청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뭐 이거 신청하면 한 달 뒤에 1차 지급, 2차 지급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별로 이렇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키포인트 보증서가 아니라요. 추천서입니다. 이 사람 이거 추천서 줄 테니까 금리 4% 해줘. 그 은행에서는요 4%만 받아요. 그 은행에서는 뭐 먹고 살죠? 그 은행에서 원래 6점 몇 프로, 5점 몇 프로 나가잖아요. 그 차의 그 2차 보존이라고 합니다. 이자의 차익을요 무역협회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보존이라 해서 2차 보존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즌 혜택은요 금리 혜택인데 요즘에 저기 지급 준비율이 낮아져가지고 솔직히 이자 혜택은 솔직히 제로입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자 혜택은 거의 없으면서 자율은 없어졌어요. 더. 만기 연장 절대 불가해요. 제가 아는 그 화장품 제조업체가 이래가지고요 거의 부도 맞았어요. 3억짜리를 해가지고요 만기 연장 안 되는 자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만기 연장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부도 났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로. 한국무역보험공사 공사입니다. 거준 정부기관이죠. 각 지역마다 하나씩 다 있고 서울 지역에 한 3군데인가 4군데가 있고 이 조직이 그다지 크지는 않아요. 보통 한 조직에 한 직원이 한 10명 정도밖에 근무를 안 하고요. 보통 저희 그 무역보험사를 이용하는 건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이제 보증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환변동 보험. 환율이 이렇게 급락할 때가 있죠. 급락할 때 우리 셀러들 같은 경우는 환변동 보험을 들어가지고 그 환율을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환변동 보험을 들으면요, 이 도박입니다. 왜 그럴까요? 환율이 나한테 유리하게 오면은 다행이죠. 불리하게 오면 제가 그걸 회피할 수 있나요, 없나요? 수출 기업, 일반 수출 기업은요, 없잖아요. 제가 불리하게 온다 가지고 저기 수출 기업한테 야 대금 들어오는 걸 야 홀드 시켜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셀러들은 어때요? 우리한테 불리하게 될 경우 환율을 저기 페이팔이나 자금을 들어오는 것을 조율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환변동 보험은요 굉장히 좋아요. 우리한테는요. 그래서 우리한테 불리할 때는 이렇게 쓰고 또 유리할 때는 이렇게 반대로 쓰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혜택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이 환변동 보험은 사람들이 유리할 때 쓸까요? 불리할 때 쓸까요? 유리할 때만 써요. 그러니까 이건 100% 환변동 보험은 무역보험공사에서는 적자일까요? 흑자일까요? 100% 적자예요. 이거는 그냥 호혜성 혜택이죠. 그러니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서비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전년도 수출 실적의 100% 100만 불 미만, 500만 불 미만 100%였구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전년도 수출 실적의 100%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년도 수출 실적에 저 5억을 냈다 그럼 5억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그 5억 한도 내서 여러분들 환변동이 생기면 다 해지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 얼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해놨다. 그럼 1억의 환율 보험료 계산하면 1억 정도면은 한 28,000원 정도 됩니다. 그 28,000원 저쪽에다 입금을 시켜놓으면 그날 환율 딱 세팅이 돼요. 그럼 그때부터 환율이 변동이 되면 그 마이너스 차익 계산한 만큼 통장으로 입금이 돼요. 여러분들 통장으로요. 지정 날짜 딱 세팅해 놓으면요. 그래서 저희도 해가지고 이번에 한 6개월 동안 해가지고 한 1,800만 원 정도 좀 세이브 이렇게 수익이 좀 됐었죠.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좀 수출 실적이 쌓이시면 이렇게 하면요, 분리할 때는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고급 스킬이니까 또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오늘 정책 자금에 좀 상관이 없으니까. 그 다음 보증서. 여기도 발행해 줍니다. 여기는 누구만 발행해 주냐? 내수기업이 아니라 수출 기업만 발행해 줘요. 수출 기업만. 여러분들 같은 수출 기업만. 그래서 이베이사 셀링한다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출 신고를 해서 수출 시적이 있어야지만요. 반드시 됩니다. 수출 신고 당연히 돼야 돼요. 그래서 수출 시적이 있는 업체들만 되는데 엄청 많이 해주지는 않아요. 얘네가 자금이 신용보증기금처럼 자금이 많은 데가 아니라 자금이 조금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기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기관들이 좀 다행인 건 뭐냐면 지금 한도를 서로 쉐어를 하고 공유를 하는 데는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세 군데는 한도를 서로 공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군데 이용하면 나머지 한 군데 이용 못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된다고 한다면 한쪽에서 5천만 원 했다면 내 한도가 원래 1억이다. 그럼 한도에서 5천만 원 했다면 여기서는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도를 서로 알아요. 알고 이거 한도를 서로 깎아버려요. 그냥. 그러나 신보에서 1억 받았다 해서 여기서 1억 받은 게 보여요. 당연히 보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한도 깎지 않아요. 이건 별도 한도예요. 완전히. 여기 별도 한도, 신보 별도 한도예요. 따로 놀아요. 서로 알아요. 당연히 압니다. 그러나 왜냐면 자금의 성격이 완전히 틀린 성격이에요. 여기서 나가는 이 보증서는요, 무역금융 한도라고 그래요. 무역금융. 수출을 잘 알기 위해서 장려하는 자금이에요.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은 내수기업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한도를 따로 잡아먹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그건 뭐죠? 다 내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잖아요. 성격이 똑같은 기금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한도를 같이 잡아먹는 거예요.